여러분, 오늘은 청구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1월 26일 나토 사무총장 마르크 류터가 유럽 의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럽이 미국 없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계속 꿈을 꾸라. 불가능하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말은 단순히 유럽을 때린 게 아니라 동맹이라는 단어 자체에 사망 선고를 내린 문장이기 때문이에요. 75년 동안 유럽은 미국이 지켜준다는 전제 위에서 복지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공기처럼 당연했죠. 그런데 지금 나토 수장이 유럽 의회에서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꿈 깨라. 저는 이걸 보면서 딱 한 가지가 궁금했습니다. 왜 나토 사무총장이 저 말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을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군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맹이 약속에서 상품으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유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도 같은 구조 안에 있어요. 자, 흐름을 처음부터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나토가 뭔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도 하죠. 194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왜 만들어졌냐? 소련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은 폐허가 됐어요. 독일은 쪼개졌고 프랑스는 지쳐 있었고 영국은 식민지를 잃어가고 있었죠. 그 틈을 소련이 노렸습니다. 동유럽은 하나씩 공산화됐고 서유럽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차례인가? 이때 미국이 나섭니다. 걱정 마라. 내가 지켜주겠다. 이게 나토의 핵심입니다. 아티클 5 집단 방위 조항. 동맹국 중 하나가 공격받으면 전체가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쉽게 말하면요. 소련이 독일을 건드리면 미국이 참전한다. 폴란드를 건드려도 미국이 참전한다. 에스토니아 같은 작은 나라를 건드려도 미국이 참전한다. 이게 철벽 방어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냉전 기간 내내 지켜졌습니다. 소련이 무너진 뒤에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한 뒤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뒤에도 미국은 유럽에 있었어요. 병력이 있었고 기지가 있었고 핵우산이 있었습니다. 유럽 입장에서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마치 공기처럼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유럽은 국방비를 줄였습니다. 어차피 미국이 지켜주니까 그 돈으로 복지를 했어요. 의료, 교육, 연금. 유럽의 복지 천국은 사실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에서 가능했던 겁니다. 근데요, 2016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죠. 트럼프는 대선 캠프 때부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럽이 돈을 안 낸다. 우리가 왜 저들을 공짜로 지켜줘야 하나? 나토는 구식이다. 역시나 처음엔 다들 웃었죠. 저 사람이 뭘 안다고 저러나. 그냥 선거용 발언이겠지. 근데 2017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유럽을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GDP 2% 국방비 내라. 안 내면 지켜주지 않겠다. 유럽은 당연히 당황했겠죠. 75년 동안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1기 트럼프는 그래도 선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말은 거칠었지만 실제 행동은 제한적이었어요. 미군 철수 없었습니다. 아티클 5 파기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바이든이 당선되죠. 유럽은 안도했습니다. 바이든은 동맹 복원을 외쳤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 나토를 결집시켰습니다. 유럽은 생각했어요. 트럼프는 예외였구나. 미국은 변하지 않았어. 근데요, 2024년 11월 트럼프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달랐죠. 2025년 2월 미넨 안보회의에서 벤스 부통령이 연설을 했습니다. 유럽의 진짜 위협은 러시아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이민 정책을 잘못 세운 유럽 지도자들이 문제다. 유럽 지도자들 앞에서 면전에 대고 한 말입니다. 이건 1기 때와 완전히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트럼프 2기는 더 나아갔습니다. 그린란드 매입을 압박했고요. 덴마크는 나토 동맹국이죠. 그 동맹국 영토를 사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나토 동맹국을 상대로 무력 사용 언급,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2025년 12월에 발표된 국가안보 전략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문서에서 러시아를 미국의 적대국으로 규정하지 않았어요. 대신 유럽을 비판했습니다.
문명적 소멸의 위험에 처한 유럽. 내부의 위협이 외부보다 크다. 그리고 미국이 협력할 대상으로 누구를 언급했냐면요. 유럽의 주권과 전통적 삶의 방식 회복을 추구하는 정당과 운동들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유럽 주류 정부들이 아니라 유럽의 우파, 주권주의 세력들과 협력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헤이그 나토 정상회의에서 트럼프는 요구를 했어요. GDP 5%로 국방비를 내라. 2035년까지 미국 수준으로 내라. 스페인을 제외한 모든 유럽 동맹국이 수락했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던 거죠.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유럽이 5% 내면 되는 거 아니야? 돈 내고 계속 지켜달라고 하면 되잖아. 근데요,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리터 사무총장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5%는 턱없이 부족하다. 혼자 하려면 10%가 필요하다. 그리고 자체 핵무기까지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유럽이 미국 없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현재로선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쉽지 않습니다. 숫자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돈이에요.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2025년 5월에 보고서를 냈습니다. 미국이 나토에서 빠지면 유럽은 얼마가 필요한가? 보고서의 결론은 약 1조 달러입니다. 그건 25년에 걸친 생애 주기 비용이에요. 지금보다 국방비를 GDP 3% 이상으로 올려야 합니다. 근데 현재 유럽 대부분은 2%도 못 내고 있어요. 3%, 5%, 10%? 복지 예산 깎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정리하면요. 유럽의 자립은 군비 증강이 아니라 복지 모델 재설계의 비용입니다. 두 번째는 병력이에요. 나토 군사 계획에 따르면요. 러시아가 유럽을 공격하면 미군 10만 명이 이미 유럽에 있고 추가로 병력이 급파됩니다. 이걸 유럽이 대체하려면 최소 수십만 명 이상의 추가 병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미군과 유럽군은 같지 않습니다. 미군은 하나의 지휘체계로 움직입니다. 장비가 통일되어 있고 훈련이 일관되고 즉시 투입 가능하죠. 유럽군은요. 29개 나라로 쪼개져 있습니다. 장비도 다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지휘체계도 다릅니다. 정리해보면요. 유럽이 필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하나의 지휘체계입니다. 세 번째는 핵심 역량입니다. 이게 가장 치명적이에요. 전쟁은 탱크와 병력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투 지원 역량이라는 게 있어요. 전장에서 누가 어디로 가고 누구를 치는지 조율하는 시스템인 지휘통제, C2라고 하죠. 그리고 적이 어디 있는지 아는 능력, 정보 감시 정찰이에요. 그리고 멀리서 적을 칠 수 있는 미사일, 장거리 타격이죠. 전투기가 멀리 날아가게 해주는 역량, 공중급유. 병력과 장비를 빠르게 옮기는 능력, 전략 수송입니다. 이 모든 게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은 우주 기반 정보, 감시, 정찰, 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 등 핵심 영역에서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요. 전쟁은 보이는 쪽이 이깁니다. 유럽은 아직 보는 눈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돈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핵이에요. 이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이죠. 유럽에서 핵을 가진 나라는 두 개입니다. 프랑스 약 한 290발 정도고요. 영국은 약 225발 정도입니다. 합쳐서 500발 정도 되죠. 러시아는요. 5,000발 이상입니다. 10배 차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프랑스 핵은 프랑스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영국 핵도 영국의 최후 수단입니다. 폴란드가 공격받으면, 에스토니아가 공격받으면 프랑스가 자국 핵을 써서 지켜줄까요? 미국은 다르죠. 미국은 나토 전체를 미국 핵으로 지킨다고 공언했어요. 에스토니아 공격은 곧 미국의 공격입니다. 이게 핵 우산이에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이 약속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돈 안 내면 안 지킨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요. 유럽이 미국 없이 자력으로 러시아를 막으려면 25년간 약 1조 달러, 수십만 명 추가 병력, 7에서 10년간 전투 지원 역량 구축, 자체 핵 억지력이 필요해요. 근데 러시아가 공격 가능한 시점은 나토, 독일, 폴란드, 덴마크, 발트 3국이 평가하기에는 수년 내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간이 안 맞죠? 준비할 시간보다 위협이 먼저 올 수 있어요.
이게 리터 사무총장이 꿈꾸지 말라고 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숫자를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근데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유럽은 위험하다는 걸 알지만 준비할 시간이 없다. 돈 문제, 시간이 있으면 풀 수 있습니다. 병력 문제, 시간이 있으면 키울 수 있어요. 지휘체계, 시간이 있으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죠. 러시아는 수년 내에 준비가 된다는데 유럽은 7에서 10년이 필요합니다. 이게 진짜 문제죠. 그리고 이 문제는 왜 이렇게 됐는가를 알아야 풀립니다. 여기서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최근에 상속세 영상에서 회장님과 김 과장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회장님은 10년 전부터 세무사가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상속 준비하셔야죠. 그래서 빵집도 짓고 법인도 만들고 차근차근 준비했어요. 그런데 김 과장은요? 아무도 안 알려줬습니다. 상속세? 그거 재벌들 이야기 아니야?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수천만 원 청구서가 날아왔죠. 차이가 뭐였냐면요. 회장님이 더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회장님은 생각하도록 강제당한 사람이었고 김 과장은 생각 안 해도 되게 설계된 구조 안에 있었던 겁니다. 지금 유럽이 김 과장입니다. 75년간 미국이 지켜줬죠. 너무 당연해서 생각 안 해도 됐어요. 그 덕에 복지 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국이 말을 바꿨어요. 이제부터 돈 내라. 안 내면 안 지킨다. 유럽은 당황하겠죠. 갑자기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데? 근데 이미 늦었습니다. 7에서 10년 걸리는 걸 수년 내에 위협이 오는데 어떻게 해요? 유럽이 김 과장인 이유는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되게 설계된 동맹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미국은 회장님이에요. 미국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유럽 지켜주면 중국 막을 여력이 없다. 유럽은 유럽이 알아서 하게 하고 우리는 인도태평양에 집중하자. 2025년 국가안보 전략에 이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럽은 자국 방위에 1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 미국은 10년 전부터 이 방향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바마 때부터 아시아 중시를 말했고요. 바이든 때도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그걸 훨씬 더 노골적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회장님은 준비가 됐고 김 과장은 안 됐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과 유럽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발 더 들어가 볼게요. 트럼프의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거래적 동맹. 이게 뭘까요? 냉전시대 동맹과 비교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먼저 냉전시대 동맹이 어땠는지 볼게요. 냉전 동맹은 가치로 뭉쳤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 공산주의에 맞서 함께 싸운다. 이념이 같으니까 한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약속은 철벽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킨다. 아티클 5는 신성하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동맹은 안정적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바뀌어도 동맹은 그대로였어요. 공화당이 집권하든 민주당이 집권하든 나토는 미국 외교의 기둥이었습니다. 레이건도 클린턴도 부시도 오바마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트럼프식 동맹은 완전히 다릅니다. 가치 없습니다. 오직 이익입니다. 너한테 뭘 받을 수 있는데? 민주주의? 인권? 그게 돈이 되나? 트럼프한테 동맹은 거래 상대일 뿐이에요. 약속? 조건부입니다. 돈 내면 지킨다. 돈 안 내면 러시아가 마음대로 하게 놔두겠다. 이건 트럼프가 실제로 한 말입니다. 그래서 동맹은 불안정합니다. 오늘 친구가 내일 적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이익만 맞으면 적과도 손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냉전시대 미국의 안보 보장은 공공재였습니다. 동맹국이면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트럼프 시대 미국의 안보 보장은 상품입니다. 돈 내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가격 협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관세와 안보를 연결합니다. 방위비 안 내면 안 지킨다. 그린란드 안 팔면 관세 올린다. 여기에 벤스 부통령은 더 노골적으로 말했죠. 유럽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으면 미국이 방어해줄 이유가 없다. 안보와 내정까지 연계한 겁니다. 너희 정치가 마음에 안 들면 안 지킨다. 이건 동맹이 아니죠. 이건 거래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이득을 볼까요? 리터 사무총장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완전히 독립적인 유럽 방위를 추진할 경우 중복 투자가 급증하고 상황은 더 복잡해질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를 반길 것이다. 푸틴이 웃는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서방의 분열입니다. 나토의 힘은 단결에서 나옵니다. 32개국이 하나로 뭉쳐서 공격하면 다 같이 반격한다고 하니까 러시아가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이 유럽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유럽 내에서도 의견이 갈려요. 프랑스는 독자방위 주장하고 폴란드는 미국 없으면 안 돼 주장하고 독일은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합니다. 분열하면 약해지죠. 두 번째는 핵 우산의 균열이에요. 미국 핵 우산에 의문이 생기면 유럽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체 핵 개발을 하든 러시아와 타협을 하든. 자체 핵 개발은 10년 이상 걸리고 비용도 천문학적입니다. 그리고 개발하는 동안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까요? 러시아가 압박하면 일부 유럽 국가들은 타협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러시아랑 잘 지내는 게 낫지 않나? 이게 푸틴이 노리는 겁니다. 나토를 군사적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분열시켜서 무력화하는 거죠. 세 번째는 무질서의 세계가 열립니다. 지금 세계는 냉전처럼 두 진영이 싸우는 것도 아니고 미국 패권 아래 질서가 잡힌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각자 도생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강대국은 강대국끼리 거래하고 약소국은 버림받을 수 있고 동맹국은 언제든 깨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보고서를 보면요. 동맹국들이 트럼프 정책에 대응하는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는 트럼프 개인을 만족시키는 게 중요하니까 정상회담을 먼저 요청합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가 이겼다고 말할 수 있게 화려한 선물 꾸러미를 준비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이 떠날 때를 대비해서 대안을 찾아둡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동맹국들이 미국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스위스는 트럼프에게 1kg 금괴와 롤렉스 시계를 선물했고 열흘 후 관세가 39%에서 15%로 깎였습니다. 카타르 왕실은 트럼프에게 4억 달러짜리 보잉 747을 선물했어요. 에어포스원으로 쓸 비행기를요. 이건 외교가 아니죠. 이건 조공입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치는 나라는 동맹국이 아니라 속국이에요. 자, 여기까지 오면 이런 질문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여기서부터는 유럽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의 계약서 이야기입니다. 한국도 미국 동맹이죠. 한미 상호 방위 조약 1953년 나토보다 4년 늦게 맺어졌죠. 그리고 지금 미국은 한국에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23일 미국이 2026 국방전략 NDS라고 해요. 그걸 발표를 했습니다. 국방부의 공식 전략 문서예요.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한국은 결정적이지만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하에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근거로 뭘 들었냐면요. 강력한 군대, 높은 수준의 국방 지출, 탄탄한 방위산업, 의무징병제. 여기까지만 보면 칭찬 같죠? 한국 잘하고 있네. 능력 있네. 근데요. 같은 문서에서 유럽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경제 규모, 인구, 잠재적 군사력에서 러시아를 압도하는 유럽은 대러 방어에 1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 같은 구조입니다. 너희가 할 수 있으니까 너희가 해. 그리고 NDS는 이렇게도 썼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핵과 재래식 전력으로 분리해 대응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북한 핵, 미국 본토를 위협하니까 미국이 신경 쓴다. 북한 재래식, 한국이 알아서 해라. 이겁니다. 이게 이원화 전략이에요. 미국은 이걸 한국 능력 인정이라고 포장한 거죠. 일부 전문가들은 자주 국방의 기회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근데 같은 문서에 더 제한적인 지원이라고도 써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게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분석했어요. 칭찬일까요? 통보일까요?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확실한 건요. 유럽이 듣고 있는 말을 한국도 듣고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게 뭐냐면요. 첫째는 북한 억제는 한국이 주도해라. 지금까지는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이 지원하는 구조였습니다.
근데 이걸 뒤집으려는 거예요. 둘째는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용으로 재편한다. 주한미군이 왜 있었죠? 북한 막으려고 있었죠. 근데 이제 중국 견제용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방위비 대폭 증액이에요. 이건 뭐 이제 말 안 해도 아시죠? 여기서 한 장면만 상상해 보겠습니다. 만약 내일 미국이 이렇게 발표한다고 해볼게요. 주한미군 2사단 1개 여단 괌으로 재배치. 뉴스에서 이 한 줄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 용산에 미군 기지가 조용해지겠죠. 그리고 평택캠프 험프리스에서 장비가 빠져나갑니다. 북한은 이걸 보고 있고요. 전 세계도 봅니다. 군사적으로 1개 여단이 빠진다고 당장 전쟁 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신호가 바뀌는 거죠.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한반도가 밀렸다. 그 순간 북한의 계산이 바뀝니다. 중국의 계산도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의 계산도 바뀌어야 되겠죠. 이게 서울이 아니라 괌이 우선순위가 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세종연구소 분석을 보면요. 미국이 구상하는 방식대로 동맹 현대화가 추진된다면 주한미군의 규모, 역할, 한미 지휘체계 전반에 큰 변화가 뒤따를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원래 미국이 동아시아 동맹국으로부터 얻고자 했던 가장 큰 효용은 보호가 아니라 기지 접근권이었다.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는 이유가 한국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반도에 기지를 두면 중국을 견제할 수 있으니까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의 계산이 바뀌고 있습니다. 북한? 그건 한국이 알아서 해. 우리는 중국만 볼 거야. 한국 기지는 중국 견제용으로 쓸 거야.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한국은 회장님일까요? 김 과장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지금 한국은 김 과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요. 한국도 70년간 미국이 지켜줬습니다. 너무 당연해서 생각 안 했어요. 미국이 떠나면? 이라는 질문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말을 바꾸고 있어요. 북한은 네가 알아서 해. 우리는 중국 볼 거야. 유럽이 당황한 것처럼 한국도 당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요. 한국은 유럽보다 시간이 더 없을 수 있어요. 유럽의 위협은 3년에서 10년 뒤에 올 수 있다고 평가됩니다. 한국의 위협은 이미 여기 있죠. 핵 가지고 있고 미사일 가지고 있고 언제든 쏠 수 있어요. 유럽은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죠. 근데 한국은 그보다 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리터 사무총장이 왜 꿈깨라고 했을까요? 75년간 안보는 공기였습니다.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너무나 당연했으니까요. 근데 트럼프가 그 공기에 가격표를 붙였습니다. 이거 공짜 아니다. 돈 내. 안보가 공기에서 상품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품은요. 돈 없으면 못 삽니다. 그리고 가격이 오르면 못 사고 파는 사람 마음이 바뀌면 못 삽니다. 유럽은 지금 그 현실과 마주하고 있는 거죠. 한국도 곧 마주할 것 같습니다. 동맹은 영원하다는 환상이 깨지고 있는 거죠. 이제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복잡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핵심은 간단해요. 공기는 공짜였지만 상품은 공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상품을 사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